이지플러스 시작합니다. 먼저 헤드라인입니다. 코스피가 2016년 12월 이후 거의 2년여 만에 2,000선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지난주 뉴욕 시장 급락 소식에 투자 심리가 위축된 데다가 외국인이 오늘도 1,000억 원 넘게 순매도를 이어가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웅진그룹이 자금난 때문에 5년 7개월 전에 매각했던 코웨이를 1조 7천억 원에 다시 인수했습니다. 윤석근 웅진그룹 회장은 코웨이를 그룹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생존 위기에 몰리고 있다는 소식 이미 전해드렸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이 판매가 좋지 않고 여기다 구조적인 대기업 중심의 수직적 납품 구조에 부품업체들이 갇혀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업계 관계자로부터 직접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웅진그룹이 코웨이를 재인수했습니다. 웅진은 코웨이 인수를 통해서 렌탈 시장에서 차별화된 성공 전략을 펼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이번 인수를 담당했던 이재진 웅진 싱크빅 대표를 전화로 연결해서 향후 기대 효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 예부터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종가로 2,000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주식시장이 바닥이었는지 모르게 계속 떨어지자 금융당국이 아침부터 긴급 수혈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연결하겠습니다. 윤선영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2,000선이 종가로 무너졌군요.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1996.05에 마감했습니다. 종가가 2,000선 밑으로 떨어진 건 지난 2016년 12월에 1991선을 기록한 이후 22개월 만입니다. 장중 한때는 1993선까지 떨어져 5거래일 연속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외국인은 8일 연속으로 우리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는데 오늘만 무려 5천억 원 가까이 팔았고 개인도 1,60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이달 들어서 우리 주식을 4조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5% 넘게 하락하며 629선에 마감했고 원달러 환율은 조금 떨어지면서 1,141원 40전에 장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오전에 긴급회의를 열어서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해 5천억 원 이상의 자금을 조성해 운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천억 원 정도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투자해 증시의 안정판 역할을 강화하는 데 쓰이고 또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는 스케일업 펀드 규모를 3천억 원으로 늘려서 다음 달부터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이 이렇게 급한 불 끄기에 나섰지만 뒷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웅진그룹이 5년 7개월 전에 매각했던 생활가전 렌털업체 코웨이를 다시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웅진은 코웨이를 그룹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윤영 기자입니다. 저는 끊임없이 코웨이 인수를 희망했고 오늘에서야 결실이 이루어졌습니다. 웅진그룹이 사모펀드와 손잡고 코웨이를 1조 7천억 원에 인수합니다. 코웨이는 윤석근 웅진그룹 회장이 지난 1989년 설립한 생활과정기업입니다. 윤 회장은 IMF 시기 업계 최초로 정수기 렌털 서비스를 도입하며 코웨이를 키워왔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웅진은 하지만 극동건설 등을 무리하게 인수하며 위기를 맞습니다. 결국 2012년 웅진은 재무 상황 악화로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하고 알짜 계열사였던 코웨이를 매각하게 됩니다. 번토중례하던 윤 회장은 가전 렌털 사업에 뛰어들면서 코웨이 인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코웨이 인수에 성공한 웅진은 교육 사업인 싱크빅과 함께 코웨이를 향후 그룹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렌털 시장이 연 1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만큼 유망하다는 판단입니다. 코웨이는 미래 산업입니다. 과거에는 다 샀죠. 앞으로는 자동차도 아마 안 살 겁니다. 또 웬만한 우리가 집에서 생활하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빌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장기적으로 본 무한대의 가능성이 있다. 드라마 같은 웅진의 코웨이 인수. 하지만 시장의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웅진의 주가는 7.7% 올랐지만 코웨이의 주가는 무려 24.9%나 빠졌습니다. 인수 절차는 내년 3월에 마무리됩니다. 거래가 성사될 경우 그동안 코웨이를 운영해온 MBK는 모두 1조 원가량 차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오늘 한국GM의 카오카잼 사장이 법인 분리 논란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막바지에 접어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직접 출석을 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무슨 얘기 나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윤재 기자. 네, 윤재입니다. 출석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카오카잼 한국GM 사장은 조금 전 4시 30분쯤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이 종합국정감사 막바지가 돼서야 증인 출석이 이뤄진 상황인데요. 최근 다시 불거진 국내 철수설 등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한국GM의 일방적인 법인 분할은 정부와 GM이 지난 5월 체결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꾸준히 카오카잼 사장에 대한 재소환을 요구해온 바 있습니다. GM 본사 회장이 메리 바라 CEO인데 이 메리 바라 CEO가 한국을 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간 한국 GM의 연구개발 법인 분리에 강하게 반발을 한 노조가 미국 본사 메리 바라 GM 회장에게 서한을 보냈었는데요. 메리 바라 GM 회장이 답장 형식으로 방한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때문에 바라 회장이 왜 신설법인 설립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중 바라 회장이 한국 GM을 방문하면 노조와 2대 주주인 산업은행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을 만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은행이 약속한 나머지 지원금 4천억 원을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자 일부에서는 메리 바라 회장이 방안을 결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윤지혜입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 소득도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게 종합과세를 하는 게 옳다는 견해를 재확인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오늘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올해까지는 비과세인 연간 2천만 원 이하 임대 소득을 내년부터 분리과세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종합과세로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금융당국이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 돈줄을 트이기 위해서 1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자동차 부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에서 7천억 원, 기술보증기금에서 3천억 원 등 모두 1조 원의 신기보 우대보증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오는 2021년까지 서울시 내 고등학교와 국립 또 사립초등학교 또 국제중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고등학교는 내년 고3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내년부터 참여자치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젊은 여성층을 대상으로 필라테스와 요가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관련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것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필라테스와 요가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830건으로 매년 증가한다면서 중도 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계약 해지와 관련된 피해가 전체의 92%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파리바게트가 서울시가 추진하는 결제 시스템 서울페이에 동참합니다. SBC그룹은 올 연말 서울페이가 공식 출범하면 전국 3,400여 개 파리바게트 매장을 결제 가능 대상지에 이름을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그룹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 장사를 해오고 있는데요. 경제가 어렵지만 금융그룹들은 나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금금리는 조금, 대출금리는 많이 올리는 은행들에 대한 시선이 고울 수가 없습니다. 김한진 기자입니다. 올 3분기까지 KB금융과 신한, 우리, 하나금융, 그리고 NH농협 등 5개 금융그룹의 누적 순이익은 10조 4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순이익을 불과 3분기 만에 달성한 겁니다. 이런 실적 잔치는 은행을 중심으로 한 이자 이익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들 5개 은행은 이자로만 20조 원 넘는 이익을 올렸는데 특히 국민과 우리, 신한은 이자로만 4조 원 넘게 벌었습니다. 예금 금리는 아주 조금씩 천천히 올리는 반면에 대출 금리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인상을 함으로써 훨씬 더 많은 이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제 바뀌고 있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예금과 대출 금리의 차이인 마진율은 2.33%포인트까지 벌어진 상태입니다. 특히 은행들의 대출액 중 상당수가 가계대출에 몰려 있어서 금리 인상 기조 속 서민들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예, 오늘은 뭐 시장 얘기부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2000선이 무너졌기 때문인데요. 물론 저희가 지난주에 전문가들 몇 분과 전화 연결을 하거나 또는 출연해서 얘기할 때마다 2000선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패닉에 빠질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이게 실제로 무너지니까 편치만은 분명히 않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5%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역시 더 많은 어떤 투자자분들이 걱정을 크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얘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황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결국 2000선 뭐 이렇게 버티질 못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전에 앵커분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000선이 무너졌다라는 사실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코스피를 살펴보면 전일 대비 31.10포인트, 수익률로 따지면 마이너스 1.53% 하락한 1996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네. 코스피가 2000선 아래에서 장을 마친 것은 2016년 12월 7일 이후에 약 22개월 만에 이제 처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상황이 훨씬 더 안 좋은데요. 그렇죠. 33.37포인트, 수익률로 따지면 무려 마이너스 5%를 넘어서는 그렇게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예.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는 3배 이상의 주가 수익률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인 건 분명해 그렇죠. 보입니다. 코스닥 얘기를 좀 더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5% 넘게 떨어진, 그러니까 코스피에 비해서 훨씬 더 하락률이 큰 데다가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개인이 외국인들에 비해서 훨씬 많이 팔았더라고요. 한 4,877억 팔았다고 아까 수치가 나오던데 이렇게 네네. 되면 사실은 아무리 뭐 저희라든가 전문가들이 2000선 무너진 것에 대해서 패닉에 빠지지 말라, 장 빠진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다시 반등할 것 이렇게 얘기를 해도 개인들은 안 믿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개인들의 투자 심리는 급격히 위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사실 기관 투자자들의 비중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상당히 아직도 낮은 편이고 개인 투자자들 예. 중심으로 이루어진 시장입니다. 따라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어떠한 행동 내지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굉장히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코스닥 시장에서의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지금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있고 굉장히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이러한 투자 심리가 단기간 안에 급격히 회복되기에는 다소간 어려워 보이지 않을까, 그런 우려스러운 전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1,600억, 1,700억 조금 못되게 팔고 외국인은 사실 지난주 후반부터 보면은 대략 한 2,000억 좀 안 되는 그런 금액을 일단 팔더라도 그 정도로 규모는 좀 준 편인데 어쨌든 네네. 이런 쏟아지는 매물을 받아내는 건 기관입니다. 이쯤 되면 이 기관 오늘도 한 8,000억 넘게 두 시장에 샀던데 이 기관의 성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런 이제 하락 장세에서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자산운용사의 펀드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자금 운용이 상대적으로 조금 제약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연기금 같은 그런 기관 투자가들은 현재의 상황이 사실은 조금 매도세가 좀 과도하다 이렇게 충분히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따라서 지금 들어온 자금들은 상당 부분이 약간은 그런 이제 공적인 성격의 그런 기관 이제 연기금의 그렇죠. 성격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해 볼 수가 있죠. 지금 저도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실 거란 예상을 했는데 왜냐하면 연기금이 그동안에 주식을 판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근데도 사는 데가 기관이 이렇게 많이 산다는 얘기는 결국 연기금밖에는 없을 것 같아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연금이 다시 매도해서 이제 매수로 돌아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현재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로 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민간의 자산운용사들의 역할은 어느 정도 조금 제한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이런 연기금의 자금 유입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죠. 정부가 오늘 내놓은 대책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금융위원회가 네네. 오전에 긴급회의를 열어가지고 시장에 5천억 원의 안정자금을 투입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정부가 돈도 내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돈도 좀 모으고. 그렇습니다. 5천억이라는 얘기가 나온 게 제가 알기로는 오전인데 오늘 종가에서 2천선 깨졌다는 얘기는 시장에서는 이 얘기 별로 의미를 안 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단은 자금 규모만을 놓고 보면 크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규모가 지금 1,600조 원 이상으로 그렇죠. 성장을 하였거든요.
따라서 정부의 정책 자금, 특히나 그중에서도 2천억 원은 이미 스케일업 펀드라고 해서 이미 시장에 발표가 되었던 부분이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발표된 규모는 3천억 원 정도 됩니다. 따라서 1,600조 원 정도의 시장에서 3천억 원 정도의 자금이 투입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주가의 향방을 결정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까지는 아니다라고 그렇죠. 봐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제 투자자들의 그런 이제 판단에 영향을 일정 부분은 미치겠습니다만 오히려 자금의 규모보다는 이제 주가 부양 쪽이 아니라 투자 심리의 안정화에 조금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현재 투자자들이 지나친 공포감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할 텐데 정부의 이런 이제 시장 안정화 의지 같은 안정화 의지는 결국은 투자자들이 지나친 공포감에서 벗어나서 현재의 주가 수준이 적정한가 그런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계기를 제공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펀더멘탈과 주가 하락을 비교를 해보면 최근에 주가 흐름이 단기적 저점에 근접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정책적 판단에 근거를 해서 오늘 이제 증시 안정화 펀드 같은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런 신호를 적절히 해석해서 냉정한 투자 판단으로 연결시키는 글쎄요. 그런 이제 계기를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각에서 오늘 이런 비판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시장이 이런 상황인데 거의 투매 느낌이 날 정도 이런 상황인데 정부가 2천억 원 시장에 붓는다고 그래서 이게 먹힐 거라고 과연 정부가 생각했다면 이게 문제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인위적인 주가 부양을 목표로 해서는 조금 곤란하다라고 평가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인위적인 주가 부양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향후에 결국은 추가적인 급락을 불러올 그런 위험성을 가지는 것이거든요. 예.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인위적인 주가 부양이 아니라 오히려 건전한 투자 심리, 그러니까 투자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것들을 조금 안정화시켜주는 역할, 그리고 시장에서 만일에 나타날지도 모르는 불공정 거래 행위, 특히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시기에는 오히려 불공정 거래 행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다소간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불공정 거래 행위들을 사전적으로 조금 차단하고 단속해서 억제하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정책 방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 금감원도 오늘 말씀하신 대로 24시간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실현 교란에 엄정 대처하겠다 그런 발표를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좀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월요일 날 이렇게 장이 2천선 깨지다 보니까 장 초반부터 이런 분위기가 주 후반까지 가는 게 아닌가 걱정도 됩니다.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계속해서 대규모의 폭락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의 조정이 이루어질 때는 이것이 단기간 안에 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봐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일단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도 이런 부분에서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 후반부까지 기술적인 반등이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조정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해석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렇게 약한 약보합세와 같은 그런 이제 미약한 주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을 오히려 더 높게 지금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예, 6개월 이상 취직을 못한 장기 실업자 수가 외환위기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상징적으로 우리 현재 고용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톡톡에서 이 얘기를 가지고 우리 고용 상황 얘기를 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박연미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장기 실업자 추이가 포함이 된 게 1월부터 9월까지 3분기 동안의 그 고용 상황 얘기라면서요. 네. 특징 뭐 보셨어요? 일단 월 평균으로 15만 2천 명인데 작년 동기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 10,000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게 장기 실업자 얘기죠? 그렇죠. 장기 실업자 얘기. 그러니까 그 고용 상황에 대한 진단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정부 입장이 그래도 종전까지는 고용이 나쁘지는 않다. 우리가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데 아주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인식이 여기까지였는데요. 9월 고용 지표가 나오고 나서 정부 입장이 이거였죠. 투자와 고용이 부진하다. 정확하게 그 표현이 등장을 하고요. 특히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은 어찌 되었든 소폭이라도 늘어왔던 이 30대, 경제의 허리라고 볼 수 있는 30대 고용률도 0.2%포인트 하락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 일자리가 꼭 필요한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구나. 이걸 아주 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좀 몇 가지 지표, 예를 들어서 뭐 상용직이 늘고 있다든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든가 그런 몇 가지 지표를 이제 근거로 고용의 질은 개선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쩌면 약간 좀 지엽적인 느낌이고요. 실제로 좀 말씀하신 것처럼 30대, 40대, 50대 이 정말 허리층의 고용이 계속 줄고 있다라는 게 우리 고용이 얼마나 질적으로 조금 허약한가를 좀 알려주시는 부분인데 이 장기 실업자가 는다라는 거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장기 실업자라는 건 사실상 내가 반년 동안 내내 이력서를 냈는데 취업이 계속 안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그렇죠. 사람들. 실업자라는 거는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했는데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는 돌려서 얘기하면 계속 고용시장의 문을 두드리지만 어느 쪽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게 특징적으로 올해 상황이 언제하고 비견이 되느냐면 99년 6월 이후에 가장 장기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외환위기 당시였는데 이때는 외부에서 거대한 충격이 있었다. 그런 전제가 있었지만 사실 지금은 시나브로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데 딱 무엇 때문이다 이렇게 꼬집어 말하기는 또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거 한 방이라는 게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 상황을 뒤집기가 참 어려운 그런 난처한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사실은 그 취업 단념자, 구직 포기자 우리가 이 수치를 따로 뽑기는 하는데 이것도 좀 인원도 한 50만 명 달한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심각하죠. 이분들은 아예 고용시장이 너무 팍팍하니까 나는 좀 쉬겠어. 아니면 의지를 잃어버린 경우죠. 이력서 내면 뭐하나 이거 아무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어찌 보면 실업자가 되더라도 이력서를 내고 있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분들은 보면 그 월 평균 51만 6천 명인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하고 비교하면 3만 명 이상이 늘었습니다. 해가 갈수록 고용시장에 대해 실망을 안고 내가 그냥 쉬어버리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늘어나는 게 문제인데 특히 젊은 층에서 이런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경제 활력이 높아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실은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30대 이게 참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20대 이제 학교 다닌다고 치고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이제 사회에 나와서 그 친구들이 이제 직장을 잡고 몇 년 하다 30대로 넘어가는 이제 이게 보편적인 그동안의 우리 그 과정인데 지금은 거기가 중간에 딱 끊겨버리니까 30대도 취업이 잘 안 되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40대, 50대까지 이런 고용 상황이 계속해서 좀 거의 몇십 년이니까 20, 30년을 갈 수도 있다는 얘기들은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앵커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30대에 제대로 된 커리어를 쌓지 못할 경우에는 중년으로 가도 보다 나은 일자리로 옮겨간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 어떤 조사 결과가 나와 있냐면 외환위기 당시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내지는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제대로 된 정규직 일자리를 얻지 못한 경우에 20년이 지난 지금, 그러니까 당시에 10대 후반, 20대 초반이었던 분들 중에 제대로 된 일자리에 안착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지금 일자리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 연령층이 40대죠. 그렇죠. 그 연령층이 바로 40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대의 고용률이 줄어들었다. 이건 아주 엄중하게 받아들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장기 실업자가 늘어간다는 그 전제 하에서 이 30대도 지금 고용이 줄었는데 이 30대가 이제 장기 실업자 군에 들어가게 돼서 또 앞으로 몇 년이 흘러간다 그러면 이분들이 40대 가서도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양질의 좋은 직장을 갖고 있으리란 보장이 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 당연히 뭐 결혼, 출산 예상하기 그러면, 어려울 거고요. 예. 당연히 소비 지출 늘어나기 어렵습니다. 전반적으로 성장하기가 아주 어려워지는 그런 구조로 변할 수 있습니다. 참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만 겨울에 또 계절적인 요인으로 또 고용이 더 안 좋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뭐 김동연 부총리도 지난번에 한번 얘기하던데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단기 맞춤 일자리도 뭐 그래서 내놨다고도 했고요. 그렇죠. 그럼 이건 사실은 뭐 그야말로 미봉책 아닙니까? 그럼 겨울에 이렇게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분을 뭐 좀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좀 뭔가 좀 대책을 좀 내놨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은 드는데 정부가 하는 대책은 그냥 늘 단기 일자리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렇죠. 지금 저희가 9월 고용지표를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7월, 8월에 5천 명 늘었다, 3천 명 늘었다, 그래도 4만 5천 명이라 최악은 면했구나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여기에서 정부 재정 효과가 빠졌을 때는 민간이 만들어낸 일자리는 사실상 마이너스일 것이다. 이게 그렇죠. 통계청의 공식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재정 효과가 사라졌을 때 그 예산이나 재정이라는 게 무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것으로 연명해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민간에서 만들어내는 일자리 창출 여력이 참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정부의 고용 정책 그동안에 해왔던 고용 정책에 뭔가 변화를 주긴 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또 연말이니까 내년 경제 정책 방향도 또 만들고 해야 되니까 지금 아마 하고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혹시 뭐 어떻게 예상하시는 또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세요? 아마도 지금 택시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구 산업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을 보면요. 정부가 지금 한 번만 승차 거부를 해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규제를 강화하되 대신에 새로운 종류의 어떤 신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좀 열어주겠다.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산업군을 붙들고서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기 어렵다는 걸 정부도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아마도 예상해 보건대 내년에는 일자리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공유경제이든 어떤 것이든 새로운 대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환영을 할 겁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건데 문제는 지금 저희가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통적으로 일자리를 담당해왔던 자동차 산업 이런 것들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속도에 비해 재건되는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이 속도를 얼마나 맞춰주느냐, 재정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느냐 아마 이게 내년도 상반기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셔서 자동차 쪽 얘기로 좀 얘기를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포커스는 부품업체 얘기인데요. 완성차 업체들 실적이 상당히 좀 부진하다. 지난 주말인가요? 지난주였죠? 현대차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다는 걸 저희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완성차 업체들 상황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안 좋은 모양이죠. 네, 완성차 업체 대표적으로 5개 회사잖아요. 뭐 현대기아차 그리고 르노삼성, GM, 쌍용차까지 있는데 올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영업이익률이 급감했는데 9월까지 이 5개 회사가 판매한 자동차가 한 605만 3천 대, 전년하고 비교하면 0.83% 늘어난 데 그쳤습니다. 거의 제자리 걸음이란 얘기고요. 근데 문제는 그렇다면 전 세계에서 세계 자동차 시장이 그만큼 위축됐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는 저렇게 영업이익도 떨어지고 판매 대수도 떨어지고 있는 반면에 전 세계 자동차 판매 증가율은 당초 올해 초에 예상했던 게 한 2% 수준인데 1월에는 7% 넘게 늘었고요. 연평균으로 봐도 2%를 훌쩍 넘는 수준인데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은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자동차 시장하고도 보조를 못 맞추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대차, 기아차라든가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지적들이 지금 요즘 뭐 칼럼 같은 걸 보니까 좀 나오더군요. 이렇게 완성차 업체들이 상황이 안 좋으면 당연히 그 여파는 부품업체한테 갈 수밖에 없는데요. 부품업체들은 규모도 작고 또 영세하고 또 가지고 있는 돈도 별로 이제 대기업에 비해서는 적기 때문에 그만큼 여파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품업체 관계자한테 직접 부품업체들 얘기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한국자동차부품협회 이근태 이사를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간단하게 회원사들 최근 상황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뭐 1차로 GM 사태 위기를 겪고 어려운 실정이 있고 국내 완성차 그다음에 또 판매 실적이 저조해서 예. 2차 충격에 지금 우리 국내 제조사들이 한 만여 개 부품사들이 있는데 네. 중소 중견 기업 부품업체들이 지금 워크아웃 상태 존폐율을 걱정하는 실정입니다. 그러게요. 진짜 위기는 맞는 상황인데요. 네네. 지금 앞에서 완성차 업체들 실적 부진 얘기를 했습니다만 완성차 업체들 실적 부진 외에도 부품업체들의 어려운 이유가 또 있다면서요?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는 완성차 부분에서 좀 어려웠지만 이제 구조적인 문제로 본다고 하면 예. 대기업 유통 방식을 통해 납품되는 구조가 이 부품업체들을 더 어렵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일차적으로 대기업 납품업체가 우리나라 전체 시장의 약 98%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 해외 같으면 OEM에 납품하는 데가 있고 애프터마켓에 납품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업체들은 거의가 OEM에 납품하는 업체들이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데 그 대기업의 영업 부분이 낮아지다 보니까 우리 또 부품사도 당연히 영업 이익이 마진이 없어지고 그러다 예. 보니까 지금 계속적인 어려움이 형성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수익성 부분에서 더욱더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기업에 그러냐면 납품하는 회사들은 이익이 얼마나 되는데요? 대기업들 지금 할 때는 거의 영업 이익으로 볼 때는 뭐 적게는 1%에서 많게는 4%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익률이 낮으니까 이렇게 완성차 업체들이 상황이 안 좋으면 더욱더 수익성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겠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98% 전체 부품사의 98%가 이렇게 대기업에 납품하는 회사들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익률이 1%에서 4%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대기업에 납품만 하는 회사들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네네. 회사들은 이익률이 얼마나 됩니까? 그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사 브랜드를 가지고 네. 그 다른 해외 시장이나 그 애프터 마켓 시장에 이렇게 팔 때는 많게는 14에서 한 19%까지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업에 납품하는 회사들에 비해서는 영업이익률만 보면은 대여섯 배 정도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차이가 많은데요. 그렇죠. 그러면은 대기업 납품하지 않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해외 수출하거나 또는 이런 애프터 마켓이라고 그랬죠. 다른데 뭐 정비소라든가 또는 마트라든가 이런 데 직접 부품을 팔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는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대기업 유통 체계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이 판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완성차가 자기 브랜드로 자기 예. 이름으로 팔려야 되는데 예를 든다고 하면 저희 아파트를 지을 때 뭐 KC 창호도 있고 또한 시멘트는 시멘트 회사가 따로 있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아파트가 되고 거기에 자차 브랜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우리 이제 자동차도 자체 브랜드는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부품도 여러 자기 브랜드를 달고 가야 되는데 그런 브랜드를 달 수 없다는 거죠. 오직 그 대기업의 브랜드만 달고 가서 해야 되고 그 브랜드를 유통 구조를 따라가지 않으면 납품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에 납품하지 않고 자기 브랜드 하는 회사가 전체 2% 채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네네. 힘든 이유가 있습니까? 힘든 이유라고 하면 지금의 어떤 구조적인 우리나라 상황에만 다른 해외 사례는 절대 안 그러는데 우리나라 지금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라는 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요. 일단 수직적인 구조가 되는 거죠. 대기업과 부품업체 간에. 완성차에만 의존되어 있는 완성차 밑에 산하의 그 부품업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품은 개별사가 다 만들고 있는데 예. 사실 그 개별사의 이름을 달고 쓸 수 없잖아요. 오직 예를 들면 H사의 그 이름만 써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H사에 납품 안 하고 다른 데 팔면 H사의 납품이 중단되는 겁니까?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중단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불공정한 거래인데 왜 그런 게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저희도 그게 아이러니한데요. 지금까지 왔던 관행들이 그렇게 네. 되어지고 있고 공정위에서 여러 차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 부분이 전혀 개선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 부품업체들이 힘든 이유가 지금 이런 독점적인 수직 구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럼 이 구조를 깨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애프터마켓이라는 이런 그러니까 부품업체들이 다른 나라에 수출도 하고 다른 데 팔 수도 있고 이런 구조로 만들려면 어떤 게 필요한 겁니까? 먼저는 서두도 얘기했지만은 자사 브랜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완성차에 납품한 그 신차 조립하는 부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품에 납품할 때 한 3년 이상 지난 부품, 그러니까 납품을 계속해서 그다음 3년 이상 이후에는 자사 브랜드로 애프터마켓 시장에 납품도 하고 해외 시장도 자체 대리점을 두어서 판매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부품업체가 이렇게 완성차가 매출이 감소한다고 해도 여러 업체들 다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납품처가 다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약간의 어떤 위기의식은 있지만 해외 시장 예. 다른 여러 부분에 있기 때문에 왜 아까도 우리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세계 시장은 호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유독 우리나라 시장만 지금 이렇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고 또 우리나라 시장의 네. 전체적인 파이로 봤을 때는 좀 잘 했을 때는 약 한 15%까지 갔으나 지금은 거의 10%대 미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반면 비교한다 보면 세계 전체 시장은 아주 크다는 거죠. 근데 90%잖아요. 지금 우리가 나갈 수가 없는 구조라 해외에 나갈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런 관행뿐만 아니라 이런 정치적인 예. 문제, 그다음에 대기업의 독점적인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다는 게 지금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결국은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네네. 그거에 대한 답을 이제 좀 정부가 찾아주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이 참 더 듣고 싶은데요. 시간 때문에 네네. 여기서 좀 이사님이랑 말씀은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연결해서 조금 더 얘기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한국자동차 부품협회 이근태 이사였습니다. 상당히 좀 구조가 이렇게 갇혀 있네요. 뭔가 우리 부품업체들이 막 이렇게 열심히 R&D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뻗어나가고 이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딱 대기업에 납품하지 못하면 생존하기 힘든 구조. 그렇죠. 이걸 깨야 될 텐데. 시장이 뭐 아니면 도 이렇게 돼 네.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 세계에서 지퍼는 제일 잘 만들어 아니면 레이스는 제일 잘 만들어 해서 이걸 가지고 전 세계에 납품을 합니다. 하나 특정 그 하나. 한 가지, 그 부품 하나, 지퍼 하나면 전 세계 모든 옷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신발도 마찬가지고, 뭐 레이스도 마찬가지고, 특정한 섬유는 일본의 어느 공장에서 나오는 게 세계 최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부품을 만드는 기술이 부족해서는 결코 아닐 겁니다. 중국이 그렇게 반도체 굴기로 돈을 쏟아 부어도 정말 중요한 비싼 반도체는 한국산 사서 쓰거든요. 그렇죠. 고급 스마트폰을. 왜냐하면 한국산 기술을 세계 어느 나라도 아직까지 못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구조적으로 정부가 좀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 사실 그것과 별개로 기본적으로 차가 잘 팔려야 부품도 잘 팔릴 텐데요. 한국 차들이 지금 컨셉을 잘 못 잡고 있다. 대표 선수가 없다. 예. 대표적으로 현대차의 경우에는 수소 전기차 한다고 하는데 전 세계 시장의 트렌드가 수소가 아니라 전기 쪽으로 좀 기울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컨셉을 잡는 과정 그리고 우리가 가성비도 프리미엄도 아닌 이도저도 아닌 시장에서 한 달 늦지 않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치열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가 이근태 이사랑 사전에 좀 인터뷰를 좀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우리나라 부품업체들의 부품 기술력은 글로벌하게 굉장히 좋답니다. 상도 네. 많이 받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우리나라가 전체 판매 시장에서 10% 정도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이 그럼 90% 시장이 우리나라 부품 센터에 열려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죠. 나가고 독일의 싶겠죠. 히든 챔피언들처럼 그러니까요. 우리도 그렇게 뻗어 나가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정부 쪽에서도 대책 마련하실 때 이런 부분도 좀 이런 현장의 목소리 좀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웅진그룹이 코웨이를 다시 인수를 했습니다. 5년 7개월 전에 그룹이 붕괴될 위기 상황, 자금난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가장 알짜 회사였죠. 이 코웨이를 팔아서 이제 그룹이 겨우 이제 견디게 되는 어떤 마중물이 됐었던 건데요. 웅진의 이 윤석금 회장은 계속해서 그동안에도 이 코웨이를 인수하겠다라는 그런 꿈을 계속해서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현실이 된 겁니다. 이번에 코웨이 인수 작업을 진두지휘했던 현장에서 웅진 싱크백 이재진 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향후 기대 효과 또 그동안의 상황들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웅진 싱크백의 이재진입니다. 네, 일단은 왜 웅진그룹에서 이 코웨이 인수에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그 이유가 참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주력사이기도 했었고, 다만 저희가 기업회생 절차에 2012년 들어가면서 2013년도에 웅진코웨이를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에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매각을 통해서 그룹이 1년 4개월 만에 기업회생 절차를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저희 주력 사업하고 관련된 특히 저희가 제일 잘 아는 분야를 통해서 집중하면서 회사를 성장시켜 가고 있고 또 이러한 과정에서 웅진코웨이를 다시 인수할 수 있다면 더 발돋움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에서 인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인수자금 1조 7천억 원, 팔았을 때 2배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신가요? 예, 저희 스스로의 자금은 아니고요. 저희가 스틱 인베스트먼트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4천억 원을 마련을 하고요. 그리고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5천억을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1조 1천억 원 정도의 조달금융을 통해서 매수를 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27.5% 정도의 지분을 사는 데를 목표로 해서 저희가 그동안 준비를 해왔는데 그 사이에 MBK 파트너스가 약 5%의 지분을 블록딜로 매각했기 때문에 자금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좀 여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좀 불편한 질문 하나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조 7천억 원 중에서 웅진의 자체 자금은 4천억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웅진에서 직접 조달하는 자금의 규모를 전체에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높지는 않거든요. 때문에 일각에서는 예전에 많이 나왔던 뭐 일종의 승자의 저주 뭐 이런 것가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예, 근본에 인수를 하게 되는 웅진 싱크빅이나 그리고 대상인 코웨이는 성장하는 매출 시장에서 충분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렌탈 시장은 매년 약 10% 정도씩 성장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 추세로 보면 인수금융을 대응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 효과 쪽으로 좀 이제 주제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독보적인 방문 판매 기업으로 키우겠다 이렇게 이제 그룹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방판 시장이 정말 그렇게 전도유망한 분야입니까? 그냥 단순 방문 판매는 아니고요. 저희는 그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방문 판매 시장이기 때문에 아주 독특한 분야에서 이 분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을 중심으로 또 기술의 발전을 저희가 결합을 한다면 가정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 기구들은 앞으로도 더 많은 부분들을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코웨이는 굉장히 전도유망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코웨이가 웅진 시절에, 그러니까 웅진 코웨이 시절에 이제 정수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렌탈 서비스 시장을 이제 키운 건 분명히 맞고요. 그 덕분에 지금 그 사이에 많은 또 기업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렌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경쟁자들 만만치 않을 텐데 어떠실 것 같습니까? 예, 그 이후에도 매트리스 시장이라든가 또 의류 청정기 시장 등 코웨이가 개척해온 시장이 굉장히 많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IoT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혁신적인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웅진그룹 자체가 이런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함께 시너지를 발휘하면 충분히 경쟁자들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독특한 그런 시각에서 접근한다는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혹시 지금 눈여겨보시고 있는 이쪽 분야가 혹시 있으십니까? 아직까지 저희가 특별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분야는 아닌데요. 특히 이제 코웨이가 해외 시장에서 잘 해오고 있습니다. 전체 680만 계정 중에 한 100만 계정 정도가 이미 해외 시장에서 창출이 되고 있고 해외 시장의 성장 충분히 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코웨이가 이제 완전히 그룹 계열사로 두르게 되면 전체 계열사 중에서 제일 큰 회사가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그 계열사들과 시너지 효과 특별히 염두에 두시는 거 있으십니까? 예, 특히 근본의 인수 주체인 웅진 싱크빅과의 연계가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방문 판매 시장 그리고 회원제 시장이기 때문에 상호 간의 시너지를 충분히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웅진이 갖고 있는 이 렌탈 서비스 시장에서의 강점은 이거다, 또 단점은 이거다 이렇게 하나씩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장점은 코디를 대표로 하는 가정에 가까워 방문하는 방문 서비스에 있고요. 그리고 단점이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어떤 플랫폼 비즈니스라기보다는 회원제 비즈니스에 가깝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기술적인 다른 것들과 결합하면 충분히 또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로 보고 있습니다. 인수 완료하시면 이제 회사 이름은 다시 웅진 코웨이로 복귀되는 겁니까? 예, 오늘 기자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막 인수를 해서 여러 가지가 결정돼 있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발표를 하셨고 앞으로 이제 남은 과정들이 있으시죠? 최종 인수 시점 언제쯤이라고 예상하십니까? 3월 중순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내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약 한 4개월, 한 5개월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데 간단하게 그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들을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당장으로는 실사 과정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코웨이하고의 여러 가지 관계들을 협의를 해서 특히 MBK 파트너스와 협의해서 그 부분들은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인수 작업 추진하시고 일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웅진 그룹에서 이제 코웨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직접 진두지휘했던 웅진 싱크빅의 이재진 대표를 전화 연결해서 그동안의 과정, 향후 기대 효과, 그리고 코웨이를 인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 또 앞으로 개선해야 될 단점 얘기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예, 코스피 2000선이 무너지면서 아마 심리적으로도 불안해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래서 오늘 개인들이 이렇게 5천억 가까이 이렇게 주식을 판 이유도 그런 불안감이 그대로 반영된 게 아니냐 충분히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결국 이제 내일부터 해서 2, 3일 사이에 시장이 얼마나 반등을 해서 2000선을 얼마나 빨리 회복을 하느냐 이게 상당히 향후에 심리적으로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붙잡아두거나 아니면 또 놓치게 만드는 이유가 그 배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향후 2, 3일간 장 또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